일본이 실패한 정책을 그대로 지금 중국이 따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도 장기 정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시진핑의 연임, 독재 강화, 장기 집권 체제 구축, 이게 사실은 중국 경제에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저는 21세기 경제학 연구소장이고요. 올해 제가 경제병리학이라는 책을 발간을 했어요. 이게 사실은 경제학에서 경제병리학을 최초로 수립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경제학은 경제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간주하고 성립했는데 경제학에는 병리학이 없어요. 경제체보다 월등한 인체를 위해서는 생리학보다 병리학이 월등하게 훨씬 깊고 훨씬 넓게 발달해 있잖아요. 그렇다면 경제학에도 병리학이 없어서는 안 되는데 현재 경제 상황을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는 성장률이에요. GDP의 증가율. 이게 가장 기본적인 지표인데 그걸로 말씀을 드려야 정확하게 경제 상황을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걸 지금 그걸 동원하기가 어려워요. 중국은 지난해 5.2% 성장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올해 1분기에도 5.3% 성장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못 믿겠어요. 전력 소비 지수나 일반 구매 지수들 일부 제가 얻을 수 있는 통계들로 보면 마이너스 성장을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이미 한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중국의 대도시에서는 노숙자들이 급증하고 있거든요. 우리 TV 화면에서 그걸 많이 보잖아요. 그런 일은 마이너스 성장하지 않으면 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중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한 걸로 저는 추정하고 있는데 이걸 제가 통계 없이 어떻게 얘기를 해요. 성장률을 추정할 수 있는 다른 주요 경제 지표들이 우리는 얻을 길이 없어요. 만약에 중국의 개인이든 기업이든 이 통계 지표를 대외적으로 이렇게 알려주게 되면 간첩죄로 처벌하게 돼 있어요. 그것도 작년에 갑자기 그 간첩법을 강화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 경제 상황을 판단할 길이 없는데 그래도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중국 경제에서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부동산 시장의 붕괴로 빚어지고 있는 금융위기거든요. 사실 중국의 부동산 시장 붕괴는 2019년부터 시작할 수도 있었어요. 그때 이미 빈집이 6,500만 채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근데 중국 정부가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을 계속 부채질을 해요. 그래서 가격이 정점에 오른 게 2021년도에 6,500만 채가 빈집인데 거기가 더 지었어요. 지금은 중국의 빈집이 1억 채가 넘는다 그러고 부동산 시장이 사실상 붕괴가 돼 있으니까 짓다만 주택이 3천만 채가 넘는다는 보도가 있어요.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붕괴됐으면 실제로 금리가 진행돼야 돼요. 그리고 그런 증거들은 많이 지금 보여요. 중국 부동산 업계 1, 2, 3위를 차지하던 흥다, 비구이완, 완다 지금 파산 상태잖아요. 여기다 이 국영기업이나 마찬가지인 왕커 이것도 파산 지경에 놓여 있잖아요. 그렇다면 중국 부동산 시장 붕괴됐고 거기에 따라서 금융위기는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물론 중국은 강력한 통제경제 체제예요. 그래서 금융위기가 진행되는 것을 지금 그 속도를 느리게 하고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금융위기라는 홍수가 계속 몰려오는데 통제경제체제라는 강력한 댐을 지어서 그 홍수를 가둬두고 있어요. 근데 상황은 계속 악화되잖아요. 홍수가 계속 밀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홍수가 그 댐 위를 넘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댐은 물이 넘치면 반드시 붕괴됩니다. 아무리 강력한 통제경제 체제여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그 붕괴되는 걸 뒤로 미룰 수 있는데
홍수가 계속 몰려오고 그걸 더 많이 이렇게 축적을 해놨으니까 그 폐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조만간 중국 경제에서 그 쌓아놨던 뚝이 한꺼번에 터지는 거 아니냐. 금융위기가 본격화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경제 앞으로 참 심각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시진핑의 연임, 독재 강화, 장기 집권 체제 구축 이게 사실은 중국 경제에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세상에서 경제 번영을 지속한 나라는 모두 다 민주화 과정을 거친 나라들이에요. 민주화 없이 경제 번영을 지속한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1960년대까지보다 우리나라 국민소득보다 20배 이상 많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 3분의 1도 안 되잖아요. 거의 뭐 4분의 5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마르코스 장기 독재가 그 결과를 냈잖아요. 독재 국가이더라도 민주화가 진행이 되면 성장률은 빨라져요. 민주국가이더라도 독재화가 진행되면 성장률은 낮아져요. 그럴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경제가 민주화되면 경제 활동이 활성화될 거 아니에요. 성장률 당연히 높아지죠. 근데 중국은 시진핑 집권 이후에 경제 민주화는 물론이고 정치 민주화까지 계속 후퇴하잖아요. 경제 활동에 각종의 그 제재를 가하고 있잖아요. 특히 IT 기업 쪽에다 강력한 제재를 해왔었잖아요. 우리 그런 뉴스 많이 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성장률이 지금 2010년대 이래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그 시진핑의 그 장기 집권 그 과정 이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이건 장기적인 타격을 줘요. 단기적으로는 그 중국 정부의 경제 정책이 사실상 실패하고 있어요. 중국은 2008년 9년도 그 당시에 글로벌 금리가 대단한 위세를 떨치고 거의 모든 나라들이 마이너스 성장했잖아요. 그때 중국만 홀로 8%, 9%, 심지어 11% 이런 성장률을 기록했었잖아요. 그런 고도 성장을 지속하던 그만큼의 성장 잠재를 가지고 있던 중국 경제가 2010년 중반 넘어서면서 연평균 성장률이 7%로 떨어져요. 또 2010년대 말쯤 가면 이게 6%로 떨어져요. 최근 발표로는 5% 되잖아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경제 민주화가 후퇴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거기에 경제정치 실패한 게 더 직접적인 타격을 가했어요. 이거는 일본 경제가 실패한 그 정책이에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일본 경제든 중국 경제든 경상수지가 만성적인 적자이고 그 규모가 지나치게 과다해요. 과유불급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게 많으면 부족함만 못해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영양과잉이면 성인병을 일으키잖아요. 경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경상수지 흑자가 거대하고 외환보유고가 자꾸 쌓이게 되니까 환율이 계속해서 하락 압력을 받아요. 환율이 계속해서 하락하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환율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처음에는 경상수지 흑자로 들여온 외환을 외환보유고로 쌓아요. 그때까지는 큰 타격이 없어요. 근데 그게 곧 한계에 와요. 왜냐하면 외환보유고로 사들이려면 화폐를 발행해야 되잖아요. 화폐 발행이 과다해지면 잘못하면 초인플레이션으로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계가 오면 이제 어떤 정책을 펼치게 되냐면 경상수지 흑자를 즉각 해외 투자라는 이름으로 해외로 유출시키는 정책을 펼치게 돼요. 일본이 지금 1991년부터 지금까지 30년 이상 연평균 성장률이 0.8%밖에 안 돼요. 그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일본 경제가 1991년부터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0.8%밖에 안 돼요. 그 이유가 과다한 경상수지 흑자를 해외 투자라는 이름으로 해외로 유출시키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수출로 애써 벌어들인 소득을 즉각 해외로 유출시키면 내수는 당연히 위축되죠. 그럴 거 아니에요. 생산은 국내에서 했는데 비용은 다 들여서. 근데 그 소득을 금방 해외로 유출시키고 있어요. 그럼 내수는 위축되고 경기는 하강하게 되죠.
일본이 1991년부터 지금까지 각종 경기 부양 정책을 펼쳐요. 단 한 번도 살려내지 못해요. 일본이 실패한 정책을 그대로 지금 중국이 따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도 장기 정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 경제가 지금 어려운 이유는 간접적으로는 독재화가 진행되는 거, 직접적으로는 경제정책이 실패하고 있는 거, 이 두 가지를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개선되지 않고는 중국 경제의 앞날은 밝질 않아요. 어두워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지금 걱정해 주고 있습니다. 금융위기가 물밑에서라도 진행하고 있으면 어떤 경기 부양 정책도 효과가 없어요. 금융위기는 왜 그러냐면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하면서 발생을 하잖아요.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하면 신용 성수매만큼 통화량을 수축시키는 일을 해요. 우리 몸에서도 피가 10% 빠져나가면 생명이 위험하잖아요.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통화량이 10%가 줄어들게 되면 거의 붕괴 국면으로 이렇게 진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여러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대대적인 재정 지출 확대를 해봤었고 금리도 계속 낮춰봤고 또 통화량도 증가시켜봤고 못 살려내잖아요. 금리가 진행되고 있어서 그래요. 지금은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신용파괴 원리 작동이 물 위로 아직 안 올라왔어요. 물밑에서만 진행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강력한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더라도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중국 정부가 그동안 2008년부터 그 대대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면서 국가 재정이 많이 악화됐어요. 거기에다가 중국의 지방 정부들은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국은 토지가 국가 소유재예요. 이 토지를 그 사용권을 매각해서 지방 재정의 40%, 50%를 충당해 왔어요. 근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지금 거의 붕괴 직전이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지방 정부들의 재정이 극단적으로 악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의 국가 부채는 280%로 추정이 된대요. 세계에서 국가 부채가 가장 악화되어 있다는 일본이 200%예요. 근데 중국은 그것보다 80%도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동원할 재원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빈집 1억 채를 정부가 인수해서 그걸 임대로 내놓으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짓다만 주택들 3천만 채 이것도 정부가 인수해서 완공해서 또 임대로 이제 주게 되면 또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재원을 마련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금융위기가 진행되게 되면 이제 성장률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판단할 지표를 얻지 못하잖아요. 근데 간접 지표들은 있어요. 그동안에 지금 중국 정부 또 중앙정부, 지방정부 포함해서요. 정부가 대대적으로 그 각종 지원책, 또 세제 감면, 또 이제 기타 여러 행정 지원 등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육성해왔던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 이런 산업들에서 지금 좀비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근래에 그 유럽의 그 항구의 주차장에 중국 전기자동차들이 무더기로 지금 그 주차되어 있는 이런 그 보도도 있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정도로 재고가 지금 계속 쌓이고 있어요. 다른 제품들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생산 원가에도 못 미치게 수출품들을 계속해서 밀어내니까 주요 선진국들이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 염가 수출 이게. 근데 중국 기업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수출 금융을 통해서라도 연명을 해야 돼. 일단 선적을 하면 은행에서 바로 그 수출 대금을 지불해 주잖아요. 이 수출 금융을 통해서 그 생명을 겨우 유지하고 있으니까 염가 수출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가겠어요? 멀리 못 갈 것 같아요. 실제로도 중국의 그
대기업들을 빼놓고 중소기업들, 소위 A류 기업들은 지금 직원도 있고 회사도 있고 공장 시설도 있고 그런데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있다 그래요. 지방정부 지원, 중앙정부 지원 혹은 금융기관 지원으로 회사만 존립하고 있는, 일자리만 이렇게 지키고 있는 그런 회사들도 지금 막 생기고 있다 그래요. 이걸 우리가 좀비기업이라 그러잖아요. 일본 경제가 지금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 좀비기업 때문이거든요. 중국도 그런 지경에 지금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하루빨리 지금 금리가 터져야 돼요. 터지게 되면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경기가 더 빠르게 후퇴하기는 하지만 총 수요가 줄어드는 것보다 총 공급이 줄어드는 속도가 훨씬 빨라져요. 생산업체들을 다 강력하게 구조조정하니까 당연히 생산 능력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은 공급자 시장이 형성이 돼요. 공급자 시장이 형성되게 되면 기업들은 이익을 남기게 돼요. 소비자가 먼저 찾아오니까 수송비용 안 들잖아요. 판촉비용 안 들잖아요. 광고비용 안 들잖아요. 기타 여러 부대 비용이 안 들어요. 경기가 부진하니까 임금 올렸다는 소리도 안 나와요. 그래서 공급자 시장이 형성이 되면 불경기더라도 그러면 기업의 생산이 늘고, 생산이 늘면 고용도 늘고 투자도 늘어요. 그러면서 경기가 반전이 돼요. 급강하다가 급상승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경제가 살아나거든요. 야산에 들불이 통제불능인 상태로 번지게 되면 소방관들이 맞불을 붙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더 이상 그 들불이 번지지 않게 이렇게 해내잖아요. 그런 정책을 펼쳐야 중국 경제는 비로소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데, 중국 경제는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경험을 한 번 했어요. 1997년 말에 외환위기 터진 다음에 우리 정부가 강력한 구조조정 정책을 펼쳐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 3만여 개가 도산을 했고, 또 정규직이 130만이 해고를 당했고, 심지어 재벌이라고 불리던 산미, 대농, 기아 뭐 등등 있잖아요. 무려 16개 재벌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근데 놀랍게 그 강력한 구조정책을 펼치니까 세계 경제사에서 외환위기를 가장 단기간에 또 가장 성공적으로 극복해내는 그 기틀을 그게 구조조정 정책이 마련해 줘요. 공급자 시장이 형성되니까 곧바로 생산이 늘고 고용이 늘고 투자가 늘어나니까 경제가 살아나죠. 우리나라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중국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한번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중국에서 먼저 터지기보다 유럽 아니면 미국에서 먼저 터질지 모르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유럽 경제 엄청 심각해요. 사실 스웨덴은 이미 부동산 시장이 붕괴됐어요. 그래서 올해 1분기까지 벌써 5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장기간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는 얘기는 금융위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금융위기가 진행돼야 성장률이 그렇게 장기간 계속해서 낮아지거든요.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조만간 다른 유럽 국가들로 전염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쩌면 지금 독일 경제에 전염돼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스웨덴 경제 규모가 작아요. 인구도 한 1,000만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규모가 작아서 전염 효과가 그렇게 빨리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래도 지금 독일 경제도 지난해 3분기에 마이너스 성장, 4분기에 0%대, 그리고 다시 올해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독일도 지금 상업용 부동산 중심으로 붕괴가 시작된 거 아닌가, 금리가 시작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본격화되면 영국 경제도 어렵고 프랑스 경제도 어려운데 여기에 금리가 전염될 것 같아요. 그럼 유럽 경제에서 금리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거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최근에 지금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췄어요. 근데 홀로 기준금리 낮춰서 금융위기 해소 못해요. 신용 파괴원리가 작동을 해서 금융위기가 터지기 때문에 그 신용 승수배만큼 유동성이 수축되는 것을
화폐 발행을 통해서 버는 통화를 증가시켜서 그걸 보전해 주지 않으면 금융위 진행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유럽 경제가 지금 위험한 거 아니냐,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미국 경제도 저는 사실 이런 좀 어렵겠다 싶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